가만있어 봐. 지난주 우리 차쌤 안 오셨지? 왜 안 오셨어? 어디 아팠나? 네? 대상포진. 그래서 얼굴 눈이 부었구나. 아이고. 아니 지금 이 세상에 무슨 왜 못 먹고 그래야 잘 먹어야지. 얼굴 그래서 눈이 부었구만. 아유. 그 우리 이 동아리가 열린 동아리잖아요. 열린 동아리. 제가 아까 살짝 열린 동아리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조금 이렇게 공유하면 좋지 않겠냐.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쌤도 그 교육자 출신이니까 교육자로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나누시고, 우리 누님도 시인이니까 또 시적인 것들 이렇게 공감. 아니 시인은 그 철학자의 반열이니까 그런 걸 또 공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다들 좀 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서 그랬는데 다행히도 우리 강서 형님이 이 공직 철학 비스무리한 거를 공직 철학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뭐 이제 여기 다산 쌤 얘기도 나오고 그 여러 가지 뭐 코끼리 쇠사슬 독수리 혁신 뭐 우리 형님이 저기 아이디어가 풍부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나? 네. 한 40분 정도 특강을 한번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걸 듣고 조금 더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 40분에서 1시간. 첫 시간은 우리 형님이 좀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니 이제 아이디어 뱅크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평이 좋았다 그러면 제가 술 사고 평이 안 좋았다 그러면 형님이 사. 오늘 술하고 밥 먹고 왔네. 이따가 평가는 끝나고 박수로 어느 정도 호응해야지. 아니 워낙 잘하시긴 하는데 뭐 강의를 저기 그 공무원 그 지방행정연수원이라고 공무원들만 교육하는 데 있어요. 이런 데 가서 막 강의도 하시고 본인 다 돈 받지. 우리 시에서도 하시고 뭐 강의 경력은 엄청 뛰어나신데 우리 또 동아리 회원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좀 좋은 말씀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형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두 번째 시간에 이 장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자리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다 예, 여기 또 장비라서 이게 또. 아 그래요? 예. 장비. 간호 장비라서 유비 간호. 네, 안녕하세요. 네, 이강석입니다. 네. 이게 벌뚝 약속을 해놓고 며칠 잠을 못 잤어요. 꿈속에도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하도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 말은 못하고 열심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미 단톡방에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읽으시면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단톡방에 뭐 올렸어요? 제가 보내드렸어요. 한 2시간 할 얘기를 다 거기다 올려놨는데 저는 이제 한 40분, 50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또 저는 이게 또 준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실력이 딸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또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그 공무원들 아까 뭐 소개해 준 대로 가면 PPT를 140장을 가져가요. 그러면 그걸로다가 이제 대체가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미 그 교수님한테 드린 건데 이게 침을 못 받으니까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시험 보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거 얘기할 거 뽑아갖고 왔어요. 2장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뽑아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필이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다 얘기를 다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살아온 인생 말씀드리면 이제 앉아서 말씀하시죠. 예, 어느 날 불쑥 태어났더니 저희 10월이더라고요.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게 저의 우주였어요. 제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그냥 이제 기억나는 거 한 5살, 6살 그리고 이제 고모님이 하시던 그 유치원에서 뭐 제가 58년생이니까 65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뭐 6.25 끝난 지 얼마 안 된 때잖아요. 제가 58년생이
우리나라 100만을 낳았던 그 58개띠잖아요. 온 동네 방방곡곡에서 애가 울면 개가 깨서 또 개가 짖고 개가 짖으면 애가 울어서 58개띠라고 했어요. 뭐 790은 그냥 개띠인데 70개띠라고는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58년생이 6.25 후에 이제 장병들도 돌아오고 사회도 안정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정점이 이제 그 58년도에 그러니까 54, 55, 56 이렇게 가서 58년도에 100만 명을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0만 명에 밑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시골에 태어나 보니까 뭐 고압 철탑도 있고 그린벨트 지정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시골인데 저는 그게 우주였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을 처음 와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원을 처음 와봤어요. 그게 이제 전기불을 처음 보는 과정이고 뭐 그런 이제 어쩌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서 이 현대로 넘어오는 어떤 중간적인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또 여기 이제 선생님들도 태어나신 지역에 따라서는 비슷한 여건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도시에 태어나신 분은 또 도시의 문화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19살에 그 해에 전기대 후기대를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본 공무원 시험 지금 말하면 구급 공무원 그 당시는 5급이라 그랬어요. 5급 의료 감류 그래가지고 얼결에 이제 공무원이 됐는데 후기대학 떨어지니까 이제 재수학원 다녔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5월 16일 날 5.16 혁명이죠.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접고 다시 이제 그 고향으로 와서 공무원으로 42년을 살다 보니 이제 한 4년 전에 퇴직해서 오늘을 이뤘습니다. 공직생활 중에 제가 정말로 잘했다라고 자부하는 거 하나만 소개하려고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 얘기는 2008년경에 일본이 교과서로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이제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야단 법석이 났죠. 야단 법석이라는 말은 이제 들판에 뭐 이렇게 단을 차리고 뭐 부처님 앞에 그 스님이 법문을 말씀한다. 뭐 그 좋은 뜻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야단 법석이라 많이 와글와글하는 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만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온 국민이.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데가 경기도 의회 사무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경기도 의원 40여 분이 우리 울릉도를 가서 독도에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그 2박 3일 일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의원님들을 모시는 2박 3일 담당 여행사가 울릉도에 있는 여행사한테 2박 3일 일정을 보냈는데 우리가 여행을 가시게 되면 1일차, 2일차, 3일차 그러잖아요. 8월 14일, 15일 안 하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안양에서 그 여행사가 수원에 이렇게 이제 협력이 됐는데 2박 3일이니까 우리는 목, 금 그러니까 수요일 날 가서 목요일 날 주무시고 금요일 날 나오는 일정입니다. 울릉도 여행사는 그거를 울릉도에서 2박으로 하니까 배표가 토요일 배표를 받아놓은 거죠. 근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은 금요일 날 오후에 나오는 걸로 해서 금요일 배표를 받은 줄 알았죠. 근데 이 업무를 옆에 과의 과장님이 했어요. 이제 의회 이제 총무 담당관. 저는 공복과인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루어진 행사라서 휴가를 가게 되니까 저는 그 전주에 휴가였으니까 이 과장 내가 휴가를 가는데 의원님들이 독도를 가시니 그 좀 모시고 다녀오게. 저야 독도 무료로 2박 3일 여행 시켜주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버스 태워주고 뭐 또 저녁에 또 술도 한잔 먹는데 얼마나 좋아요. 신나죠. 그렇다고 내가 갔다 왔을 때 내 사무실에 일이 더 있는 거냐? 없어요. 아까도 좀 공무원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일이거든요. 신나게 갔어요. 근데 다 끝나고 잘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 여기 이제 뭐 오징어 말린 거 무슨 기념품 산 거 가방에 다 들고 이제 쫄래쫄래 이제 배를 타는 울릉도의 도동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거 하나니까 내려왔는데 배표가 안 와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여행사 담당자가 우리는 토요일 배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갈 배표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토요일에 행사가 많아요.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 새벽 1시에 도착해가지고 집에 갔다가 오전에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분이 많은데 여성 의원도 다섯 분이 계셨어요. 이게 정말 참 큰 사건이 났죠.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한테 오늘 배를 못 타시니 좀 전에 나오신 숙소로 다시 들어가셔서 하루 더 계셔야 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정은 여기 총무 담당관이 그 직원들하고 꾸민 계획한 일정이고 저는 그냥 휴가 갔다가 와서 대타로 그냥 이렇게 안내만 하는 안내 가이드 정도지 이 여행 일정을 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의원들이 보기엔 다 공무원이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엔 다 정치인이잖아요. 마음속으로 이거는 그때 제가 나이가 42살 한참 변명하기 좋은 나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죠.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로 저의 공직은 살았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때 제가 이거는 총무 담당관이 한 거고 나는 그냥 가려서 그냥 쫄래쫄래 따라왔어요. 나는 잘못 없어요. 라고 변명했다면 아마 다시 의회에 그 다음 주에 가서 징계를 먹었거나 아니면 의원들한테 강력한 비난을 받아서 제 공직생활이 깜깜했을 거다 하는 거죠. 이 말 한마디가 어쩌면 제 인생을 바꿨다. 그래서 감히 길게 여기다가 이렇게 찐한 것이 제 잘못입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변명하지 마라. 변명은 옆 사람이 해준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한 대로 이 일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한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되 변명하고 자꾸 피하지 마라. 그냥 나의 잘못이라고 받아들여라. 윗분들은 더 잘하신다. 뭐 남말을 새가 듣고 반말을 쥐가 듣는다. 그거보다요.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요. 이 책상이 알고 PC가 알아요. 왜 포렌식이라고 이 스마트폰 잡아가잖아. 뭐 구속하고 그러려면 난 포렌식이 뭐냐고 맨날 찾아봤어. 포렌식. 검찰 수사할 때 그 범죄 혐의를 그 스마트폰에서 뽑아내는 거래요. 그걸 포렌식이라고 한대요. 근데 뭐 이렇게 번호 안 알려주면 못 열기도 하죠. 또 아는 것도 있고 기계로 돌리면 또 열더라고.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변명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책상이 알고 PC가 알고 내 자신이 알고 주변 사람은 다 알다 하는 것을 후배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곤 합니다. 3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개선했던 얘기들을 몇 가지 이렇게 사례를 적어왔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장문의 글은 이미 단톡에 그 참 카카오톡이 대단해요. 그거를 원고지 한 그거 최소한 80매 되는데 그게 그냥 한 방에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뭐 미리 올리면 좀 뭐 할까봐 제 카톡에 올려놨다가 저게 아니갖고 조금 아까 직전에 복사해서 이렇게 살짝 올린 건데 손가락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올려놓은 건데 자 회의실 출구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이제 어디 그 시청에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라운드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다 칸막이가 잡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시장님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회의하는 건 다 좋은데 이게 뺑도 다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이제 회계과의 그 직원들이 이 화분을 놓거나 또는 카메라맨이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돼요. 카메라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남자 카메라 기자나 남자 회계과 직원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타 넘어가요. 이 책상 이 정도 높이를 그냥 뛰어 넘어가요. 근데 이제 신문사에서 오신 여성 기자분들은 물론 뭐 스커트 입지 않고 바지를 입었지만 여성 기자 입장에서 그걸 넘어간다는 건 좀 거시기 하더라고. 제 옆에서 봐도.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다 막아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테이블 밑에 전선, 통신선, 마이크선 굉장히 많은 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 자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과감히 여기를 잘라가지고요. 서부 영화에 보면 그 깽단 이렇게 저 선술집에 들어갈 때 탁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주방에 있는 주인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쑥 들죠. 우리 왜 식당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요. 그랬더니 누가 제일 좋아하시냐? 회계과에 청소하시고 화분 달리는 여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이고 그거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냥 슬슬 끌고 가면 청소기 있고 무거운 것도 안 올려도 되고 그 무거운 화분도 들어갔다 나왔다 쉽다는 거고. 카메라 기자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사진 찍고. 그래서 또 이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정확하게 잘 나오죠. 나중에는 제가 기장님
그 왜 이렇게 위원들이 쭉 공무원도 있지만 이제 외부 위원도 참석하시는데 또 학교에서도 회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역구대다고 이렇게 하지? 역구대다고. 예? 이게 와가지고 역구대다고 인사하잖아요. 역구대. 그럼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인사를 해야 돼. 많이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시장님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마주보고 인사하세요. 위촉장 줄 때도 마주보고 주세요. 이제 얼마나 지금 이제 시민 주인이 중심이냐 하면 시장님이 위촉장 주는 것도 나오라서 주잖아. 뭐 대성자, 뭐 홍길동, 이순신, 권율 나오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들고 가서 있잖아. 들고 가서 나오시면 힘드실까봐 시민 없나라 힘드시면 안 된다고 시장님이 들고 가서 그 앞에서 하는데 역으로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몇 번 그렇게 했었는데 저거 굉장히 효과가 있었지만 제가 떠난 후에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주차장 지름길은요. 이게 이제 청사가 있는데 뒤에 주차장이 동선이 디귿자인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주차를 하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청사를 디귿자로.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디자인한 사람들은 정말 잘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불편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차하신 분이 이쪽으로 지름길을 이렇게 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흔히 말하는 쥐똥나무 있잖아. 작은 거. 가시 있는 거. 그거를 심어놨어요. 어느 날 제가 2층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흰 옷을 원피스를 입은 여성 민원인이 이 공무원들이 개척해놓은 지름길을 오다가 스커트가 걸렸어. 이 원피스가. 그러니까 이거를 비싼 거잖아요. 그거 한 100만 원 가까울 것 같아. 멀리서 봐도. 그러니까 이걸 소중하게 이걸 띄웠어. 이걸 띄고 나니까 이쪽에 또 걸렸어. 이걸 띄니까 계속 이게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며칠 있다가 쫓아가서 무슨 신부 무슨 인사시키듯이 동시에 이렇게 뛰어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끌어안고 나오더라고. 그걸 보면서 저게 도대체 왜 저렇게 해놨을까? 지름길을 만들지. 그래서 여기 있던 주차장을 횡단보도처럼 만들고 여기 있던 쥐똥나무 부분은 경계석을 파내고 그렇게 길을 냈어요. 지름길을. 그래서 9시까지 계속 공무원들이 출근할 때는 거기를 비워두고 9시가 지나서 딱 차서 도저히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다. 주차장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때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또 이제 우선적으로 그 자리를 빼주면 민원인들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러 가거나 주차하고 올 때 지름길로 오더라. 작은 거지만 그때 같이 일했던 회계까지 아니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이제 오산시청 청사가 그때 이사 온 지 한 15년 됐어요. 15년 동안 근무했지만 저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저는 1년도 안 돼서 그거를 봐서 고쳤어요. 카드 체크기를 이제 개설하는 것은 회의실에요. 문이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을 양쪽으로 이렇게 열면 이렇게 좁은 공간이 생겨요. 여기에 하필이면 여기다가 회의 출입 체크기를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네모난 기계인데 그 우리 신용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대면 오늘 그 회의에 왔다는 표시예요. 공무원들은 모든 걸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왜 요 구석에다 갖다 놨는데 이게 이제 공사할 때는 문이 닫혔으니까 넓었을 거야. 이렇게 넓었는데 회의를 해서 문을 여니까 닫히고 닫히니까 이렇게 공중전화 부스보다 좁아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붙여놨으니까 공무원 한 명이 여기 들어가서 찍고 나오면 비비고 들어가서 또 찍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아니 저걸 왜 저렇게 해? 전철처럼 그냥 카드 대고 들어가게 하지. 그래서 3m 정도에다 선을 더 연결해가지고 이 앞에 테이블을 놓고 딱 카드기를 이렇게 각도도 비스듬하게 찍기 편하게 그렇게 이제 지하철 공사 정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양쪽으로 공무원이 들어가면서 탁 대면 되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선을 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자랑하려고 미리서 아까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산 정약용 합의첩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다산 스님에 대해서는 우리 뭐 김영 박사님이 연구를 하시고 다 소상히 아시는 바이지만 아마 그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합의첩이 없었을 거예요. 그게 들으셨어도 학문적으로 이게 안 잡힌. 왜냐하면 이게 보물로 지정된 게 2010년 10월이에요. 하피첩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거기 근무를 해서 좀 아는 체를 하면 비단인데 안개처럼 색이 바랬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다산 선생님이 1800년인가 이제 그 정조가 돌아가신 다음 해에 그 어디 저쪽으로 어디 귀향 갔다가 다시 가신 게 여기 강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사초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욕 좀 하겠습니다. 18년 동안 이제 유배를 하셨잖아요. 유배를 당하셨잖아요. 근데 다산 선생님은 남양주 조안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서 과거에 이제 의원에서 2등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선비들이 학자들은 학동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과거가 그 당시 제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이 많아가지고 그 웬만하면 안 봤대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관리를 해야 되겠기에 그냥 형식적으로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받고 과거에서 정정영 선생님이 2등을 했는데 1등이 부정행위가 적발돼가지고 사실상 1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년 동안 관리 생활을 해서 남양주 한강에서 배를 타고 조정에 출근을 하시고 배를 타고 퇴근하시다. 그래서 조선시대 관리는 한 11시쯤 출근했다가 뭐 한 1시쯤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퇴근했대요. 그렇게 뭐 요즘처럼 공무원처럼 열심히 안 했다는데 뭐 그래도 하여튼 하신 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벼슬 하신 게 18년, 그 다음에 귀양 가서 강진에서 18년, 그리고 다시 집으로 해배, 이제 그 유배가 풀려서 돌아와서 18년 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에 태어나서 18년 벼슬 하시고 18년 귀양 가시고 여생을 사셨다. 뭐 그런 이제 스토리인데 그 강진에 계실 때 그 사모님 부인께서 시집 올 때 입고 오셨던 비단 치마를 곱게 접어서 이제 인편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집안 잘 단속하고 잘 꾸리고 있으니 당신 좋은 날 있으니까 열심히 사시라. 거기서 힘들지만 참 뭐 열심히 계세요. 뭐 그런 취지였다는 거죠. 편지가 갔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부인이 참 고맙다. 그런 취지로 저 선생님이 아마 A4보단 작고 B5보단 큰 것 같아. 그걸 이제 치마를 오려요. 네모나게 오려가지고 여기다가 큰 글씨, 작은 글씨, 뭐 여러 채 그 글씨를 잘 쓰시고 또 학문이 깊으시니까 글씨로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두 아들한테. 그리고 딸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시집 갈 때 그림을 하나 그려서 보내줬어요.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18년 동안 뭐 여러 번 보냈었으니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관이 돼서 대를 물려오다가 을죽 대홍수 때 위기를 맞고 종손이 그 한강에 막 물이 넘치는데도 그 다락자에 올라가서 이제 구해냈어요. 그리고 6.25 때 피난을 수원으로 왔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랬다가 또 한 2008년쯤인가 우연히 어떤 그 폐지를 줍는 할머니 손수레에서 이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교수님 같은 식자가 딱 보니까 그게 뭐 일설에는 그 리모델링 사장님이라는 말도 있는데 범상치 않은 글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모나리자도 왜 쓰레기통에서 주웠다며요. 버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하루에 이거 페이지 하시면 얼마 버세요? 아니 뭐 한 15,000원 번다고. 그러면 이틀치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틀치에 사셨대요. 그래서 이게 또 왔는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산저축은행 회장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를 차업을 들어갔는데 그 청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옥션에서 경매가 되고 KBS 진품 명품에서 사상 최초로 1억이 평가가 된 거지. 근데 사실은 그 국사연구원인가 거기서 최종 경매는 7억 5천. 근데 이게 7억 5천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물로 지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내일 오전 9시에 화성시청에 구급공무원 합격자 150명한테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교수님한테 핑계 대가지고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띄워놓고 저도 이제 어떻게 이제 초점을 잡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이 시대의 종이 한 장이 100년 후에는 보물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윤봉길 선생이 김구 선생 앞에서 그 수류탄을 던지기로 하시고 3일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PPT가 있으면 그걸 보여드리는데 가슴에 이렇게 대한국민으로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친다. 그때 나이가 뭐 27, 8세인가? 뭐 그런 분이잖아요. 그 종이 여기 가슴에 걸었던 그 글씨 그게 지금 보물이에요. 국가의 보물로 지정된 거예요. 그게 뭐 금이어서 뭐 은이어서 뭐 다이아몬드에서 보물이 아니라 그만큼 국민을 위해서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거기 때문에 그 종이 한 장이 보물이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오늘 작성한 문서 하나가 훗날에 보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발급한 주민등록 등본 한 통이 인감 하나가 그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합격시키기도 하고 떨어뜨릴 수도 있다. 잘못 발행하면 서류 미비우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피첩의 소중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피첩처럼 소중한 그 자료가 어떻게 보관되는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의 화타 선생이라는 그 유명한 그 의사가 계셨잖아요. 죄송하게도 뭐 소크라테스 부인도 뭐 크산티페나 그분도 하여튼 뭐 신랑 맨날 뭐 나가서 청년들하고 얘기만 한다고 뭐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뭐 물을 확 뿌려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뭐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면 비가 온다. 그러니까 부인이 잔소리한 거는 그 천둥 친 거고 비가 온 거는 그 물을 끼얹은 거다. 뭐 그렇게 참 안타깝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괜찮은 해석 같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런 그 고 문서나 옛날 자료들이 잘 보존되고 보관되는 거는 어떡할까? 이건 제 개인적 견해로 제가 내린 결론은 종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추사 김정희 충청도 또는 뭐 송강 정철 윤선도 이런 그 고택에 가보면 잘 보존돼 있어요. 저게 어떻게 보존됐을까? 그리고 옛날 그 서책도 해석도 안 하고 쌓여 있는 게 많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유리상자에 그냥 보관되고 있어요. 지금도. 뭐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뭐 비슷한 책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좀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구만. 근데 그런 자료들이 보존되는 힘이 뭘까? 종부가 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 가문에 성 다른 외부의 따님이 시집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반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건데 종손이 아무리 잘하려 해도 그 마누라 종부가 아이 그 싫다 하면 다 박살나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화타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지나왔는데 돌아가셨어요. 화타 선생이. 제자 중에 한 분이 그 사모님을 알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빨리 가서 의소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저마치 외지했다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보니까 신랑 돌아가셨다고 그 의소를 아궁이에 대고 불을 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날려가지고 아궁이에서 건져내서 불을 끈 그 의서가 지금의 중국의 의술을 책임지고 있대요. 그게 안 탔으면요. 지금 중국 의술이 서양이 아니라 뭐 우주에서도 다 능가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문서나 자료들이 그렇게 종부의 힘으로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땅 먹고 사는 땅이 있어야 농사 지어서 이것 때문에 이 땅이 나한테 주어진다. 그래야 내가 종부로서의 또 종손으로서의 역할이다.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덕혜옹주. 제가 공직을 마친 그 남양주라는 도시가요. 지금 한 70만 꽤 큰 도시이고 서울에서 가깝고 다 들어보셨잖아요. 다산 신도시. 거기가 처음에는 벌관이었다가 서울에 가까워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게 히트를 해서 거기 아주 그 큰 도시가 됐지요. 그런데 그 남양주에 조선의 마지막이 다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명성황후의 친정은 여주잖아요. 거기 가면 특이하게도 이제 여주에 가면 거북이가 몸을 이렇게 외역권 그런 그 거북이 석상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고종 황제는 기억나는데 그 거기 계신 게 저는 한동안 명성황후는 여주 아니신가? 근데 고종 황제 부부시지 여기 계시겠네. 거기 계세요. 그래서 홍릉이에요. 그리고 윤흥은 이제 순조 황제가 계신 거죠. 그런데 그 후대의 분들이 다 의친왕, 영친왕, 그리고 이구, 이 자사손손이 거기 계신데 그 중에 고종 황제가 회갑 60에 낳으신 그 덕혜옹주, 그러니까 공주는 이제 중전이 낳으신 거고
옹주는 이제 후궁이 나신 거래요. 그래서 그 덕혜라는 옹주가 이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생이에요. 그 궁궐에 그 덕혜옹주를 위해서 처음으로 유치원을 만들었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영화 덕혜옹주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거기 장안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 기자가 사실은 그 덕혜옹주하고 뭐 결혼설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일본으로 그 정략적으로 강제로 이제 끌려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영춘왕하고 이제 그 신우이 두 분이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 일본 부인, 그 신우이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고 나중에 해방되고서 한참 후에야 돌아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복 45년을 그냥 45년에 확 나라가 이제 해방된 줄을 생각하는데 영화에서 보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해방되고 나서도 덕혜옹주는 62년인가 박정희 대통령 혁명 후에 들어오셨어요. 그 전까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왕실이 들어오면 이제 이 정부나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윤보선 대통령이나 뭐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에는 좀 이렇게 거북했던가 봐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좀 달라서 많은 분들이 건의하니까 그러면 모셔와라. 그런데 이제 조현병으로 오셨는데 덕혜옹주 영화를 이제 보게 되죠. 제가 거기 근무하면서 덕혜옹주 영화를 해? 그러면 우리가 덕혜옹주가 여기 남양주에 묘를 쓰고 계시고 고조 황제가 계시고 조선의 역사가 여기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자. 그리고 저는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여기 이 땅을 조선의 역사를 스마트폰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책에만 써놓고 남양주청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한양을 중심으로 27분의 왕 또는 뭐 많은 분의 중전마마 왕자들의 그 묘가 왕릉이 다 그 수도권에 있잖아요. 뭐 그 파주에도 있고 고향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또 이제 이 경기도 여주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도권의 그 왕릉의 위치를 이렇게 작은 지도로 땅에다가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고 초중고생들이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가지고 딱 가서 바코드를 찍으면 아 여기는 조선의 그 융건능 여기 수원과 화성에 있는 융건능인데 융능은 뒤지에 갇혀 돌아가신 장조 사도세자이고 건능은 개혁군주 49세에 독살되셔서 돌아가신 안타까운 이 수원의 행궁을 지으신 정주대왕이고 그 행궁을 지을 때 다산 정혜영 스님이 거중기를 가지고 무곤도를 올렸다. 이런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릉에 대한 조선시대 역사만큼은 걔들이 와서 1박 2일이든 뭐 당일치기든 이 스마트폰으로 이것만 듣는 걸로 굉장한 체험이 될 게 아니냐. 그럼 국비 한 200억 받고 뭐 도비 시비해서 한 500억 공사 한번 하자. 그랬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하피첩이 4첩인데 그게 그러니까 1첩인지 4첩인지가 없어요. 그게 이제 분실됐어요. 아마 그 손실해서 분실되는지 6.25 때 뭐 분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 시대를 열어가지고 이 유림들 또는 이제 한문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다선생님이 1첩, 2첩, 3첩에 이런 내용으로 자식들한테 훈계하는 또 나라를 걱정하는 글을 쓰셨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4첩에 이런 내용의 글을 쓰자. 그래서 매년 100일장을 열어보자. 아이템 괜찮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 공무원. 참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야. 하기 싫어요. 예, 복지안동. 엎드려서 부동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눈만 움직여. 눈치 보는 거지. 그래서 복지안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선 선생님의 얘기 그리고 이제 그 고종 황제와 또 덕혜옹주 얘기. 그래서 이제 덕혜옹주 영화를 보고 제가 이제 소감문을 적으라 그랬어요. 과장님들한테. 저도 적고. 그래서 이거를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덕혜옹주의 주인공이 저 얼마 전에 그 저 남자 그 배우하고 그 잘생긴 현빈하고 결혼한 손예진이잖아요. 근데 저는 손예진도 연기를 잘하셨지만 거기 그 궁녀로 나오신 그 라미란 씨, 라미란 배우, 손예진 배우, 그다음에 장안으로 나온 그 남자 배우, 제작자, 감독 다 보냈어요. 아 영화사 주소 찾기 힘들더라고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결국은 제작자와 감독, 그 스태프에서 8분이 왔어요. 와서 시장님실에 가서 고맙다. 제가 최근에 검색해 보니까 600만에서 5명이가 모자라더라고. 그 관객이. 그러니까 1000만 관객이면 이제 대단한 건데 500만만 넘어도 일단 성공작이거든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또 제 자랑 좀 하면 제가 그런 일을 다 꾸몄지만 시장님실에 들어갈 때는 문화국장 있잖아. 문화국장. 국장님 모시고 들어가세요. 아 이거 제가 들어가요. 아 이제 들어가요. 가서 점수 좀 따요. 난 다 땄어. 더 안 따도 돼.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와서 점심 대접을 하고 이게 이제 또 공무원 이제 그 뭐 손님 오시면 또 이렇게 대접할 수 있으니까 점심 대접을 하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가보자. 자기들이 덕혜옹주 영화를 찍어놓고 덕혜옹주 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않냐. 가보자. 갔어요. 그 한 1.5km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일동 덕혜옹님께 묵념. 제가 차이를 봤어요. 또 눈치 빠른 공모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걸 또 언론에 했더니 신문에 막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KBS까지 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딱깝하기로 유명한 문화재청, 그 다음에 이제 구리에 서기관 4급 공무원이 성곽관리사무소장, 그리고 남양주시는 그 홍영만 있기 때문에 6급 그 팀장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 4급 소장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덕혜옹주 묘가 앞에다가 27번 조선의 왕의 왕릉 사진을 전시합니다. 조선 이제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조선 왕릉이 유명한데 그렇게 하고 훗날 제가 퇴직하고 나왔는데 훗날 들으니 문화재청에서 거기를 비공개 구역 철조망을 쳤던 곳에서 국민들이 많이 오시라고 공개 구역으로 바꾸는 그런 쾌거를 일으켰다. 자랑 좀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근무하면서 저는 이제 계란 삶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이라는 말을 썼는데 옛날에 이제 서울역에 어느 그 시민이 살다가 내 인생이 뭔가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껴가지고 에이 이제 뭐 여행을 하면 좀 세상을 안다고 하니 내가 한번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좀 되새겨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차를 탔습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서울역이 있고 청량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양역도 어쩌다 쓰지만 그건 비둘기호급이고 이제 수원역에 많이 쓰는데 그분이 서울역을 타서 용산역에서 그 홍익회 판매하시는 분이 올라오시더니 바구니를 안고 자 여러분 삶은 계란이요 이러면서 다니시는 이 사람이 듣자 하니 아 저 사람이 말이 맞다. 삶은 계란이구나. 계란처럼 두글두글 살자. 그런 마음을 먹고 그분이 수원에서 내렸대요. 수원역에서. 그래서 그분이 수원 사신대요. 철학자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근무하면서 우연히 집사람이 좀 계란이 싸다고 많이 사다 놓은 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침에 혼자 이제 그 아파트에서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판을 삶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갔다가 거기 우연찮게 그 의회 사무과에 갖다 놨더니 의회 사무과장이 그거를 시의원님한테 또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원님이 전화가 왔어. 아이고 계란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거 굉장히 재밌어 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삶아가지고 과배도 과마다 다녀줬어요. 한 과에 보통 한 30명, 2판, 한 판. 그걸 이제 2번쯤 했는데 동사무소 근무자가 문자가 왔어요. 아니 왜 동사무소는 계란을 안 줍니까?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도는데 나중에 구내식당에다가 300개 그게 20판이면 몇 개인가? 하나가 30개인가? 그러면 뭐 꽤 많은 숫자인데 그 구내식당 가마솥에다 구내식당 가보시면 가마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막 손잡이를 돌리면 얘 가마솥이 옆으로 이렇게 끼울잖아요. 그럼 막 물 쏴가지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다시 바로 잡으면 거기다 쌀 넣고 밥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계란을 삶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기네스북은 아니어도 계란 많이 삶은 그런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공직생활의 기초인데요. 이거는 뭐 공직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데 청례 행사는 10분 전, 관례 행사는 20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간다는 거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영어로 난 원문은 모르겠는데 그런 영어 있잖아요. 우리 그 성문조합용어 공부할 때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찍
행사장에 가요. 실내에서는 가까우니까 이제 한 10분 전에 가고, 차 타고 외부에 가는 것은 한 20분 전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행사에 주관하는 사람이 미리 가 있으면 그거를 담당하는 주무관들은 일단 편한 거잖아요. 아니, 국장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국장이 미리 와 있으면 주무관은 국장 챙길 일 없이 다음 일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든 뭐 일반이든 간에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은 좀 일찍 가자는 기본이 생각이 있습니다. 의사봉 이야기로 이제 제 얘기는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회의장에 미리 갔어요. 10분 전에. 가보니까 이 오늘 뭐 이렇게 의결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의사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그 주무팀장님한테 계장님 왜 이거 의사봉이 없죠? 발견한 거예요. 체크리스트에 빠진 거예요. 그냥 허겁지겁 사무실로 뛰어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아련한 거예요. 아, 저분이 이거 하나 때문에 저렇게 급하게 뛰어야 되나? 근데 그 순간 떠오른 게 뭐냐면 서부 영화. 깽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보안관, 존 웨인 나오는 영화. 거기에 보면 항상 그 두목이든 우리 측의 그 보안관이든 깽이든 군인이든 내홀에 차고 있잖아. 항상 이걸 열어놓고 빗두르마게 차서 바로 뽑을 수 있게. 그러면 이것도 위원장이 쓰는 건데 왜 그 과에서 준비되느냐 이거죠. 네. 찬성하시면 세 분 쳐주세요. 먼저 한은 총재 그분 이거 치는 거 보셨어요? 한은 총재 먼저. 또 그렇겠지. 아, 그분이 안 올렸어. 많이 쳐봤는데. 나이스. 오늘 아주 의사분 치 좋은 날인데. 누님은 거의 의장 같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내일 하려고 그래요. 신규 공무원들한테. 이걸 하면 10분은 그냥 넘어가잖아. 감사합니다. 아, 다 주셨어요. 한번 이렇게 천천히 아까 좀 들으신 거를 합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버금딸이 나옵니다. 그죠? 네. 음이 두 개 나오죠? 네. 아, 피아노의 그 반음, 이렇게 까만 건반을 같이 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녁은 저 맥주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 진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사봉은 가져다닌다라고 해서 제가 사무실에 두고 여기도 제가 근무했던 명함 근무했던 데마다 이걸 붙여갖고 다녀서 지금도 집에 보관하고 있고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긍정으로 가자. 또 내 할 일은 내가 찾자. 왜 내 할 일을 남한테 미루냐.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시간이 조금 여기 이제 4분 있으니까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써 있다시피 손님 보내기입니다. 직장인들 뭐 누구 손님을 만나시잖아요. 또 업무적으로도. 근데 제가 어느 날 손님이 오셨는데 다음 손님이 계신데 그분도 좀 이렇게 센 분이었어요. 지금 오신 분도 센 분이고 그분도 센 분이었는데 이제 다음 만나실 손님이 한참 기다리셨으니까 뭐 나 왔어. 아, 네, 오셨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냥 급하게 저를 잡고 다음 이제 대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대화 마친 분은 하고 그냥 이렇게 밀려나는 느낌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 이분하고 대화 중인데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 제가 A형이거든요. 소심해요. 쪼잔해요. 그래가지고 이 대화하는 날 이분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기에만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가셨고 이분은 이제 좀 섭하지 않게 잘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분이 계신데도 아까 가신 분한테 전화했어요. 아, 저기 선생님, 제가 가실 때 너무 소홀히 해서 아니야, 뭐 이 형 내가 왜 뭐 잘 맞췄잖아. 우리 인사 다 했잖아. 그러시는데 저는 아니더라고. 또 그분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겠지. 그래서 그때 다짐을 했어요. 자, 후배이거나 동갑내기쯤 되는 사람이 나오고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으면 대화가 끝나고 대개 사무실이 2층에 있어요. 그러면
1층 내려가는 계단 앞에까지는 간다. 나보다 어리거나 만만한 친구면. 나보다 이제 나이는 많고 그렇다고 10살 아래. 여기 써 있나요? 네. 10년까지 선배는 1층 현관까지 간다. 10년이 넘는 선배님은 차 타는 것까지 신경을 쓴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그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와서 몇 분 더 계셔도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저 갔다 올 일이 있어요. 뭐 시장님이 찾으세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 이제 현관까지 갔다 오거나 차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그거를 하여튼 저는 마음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모실 때 좀 소홀함이 덜했지 않나. 근데 그러면서도 누구 만나고 나면 항상 마음에 남아요. 아, 내가 좀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손님을 만나고 또 헤어지는 것은 맞아들일 때보다 떠나보낼 때, 가실 때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후배들과 교류 얘기는 제가 후배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있죠. 오늘도 낮에 그 면접을 하러 해가지고 면접관으로 가서 잠깐 했는데 한 10만 원 정도 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오늘 제가 맥주를 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아니 잠깐 질문요? 질의응답. 근데요. 삶의 철학을 아주 이 쉬는 시간은 칼같이 드려야 돼요. 삶의 철학, 공직 철학, 삶의 철학을 뭐 다 섞어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혹시 뭐 이렇게 더 알고 싶은거나 여기 좀 빠진 것도 있으니까 시간 조절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곁들여 가지고 주실 뭐 네. 제가 하나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네.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떤 일을 하고 그게 어떤 일인지 알고 싶어요. 이게 이제 장애인 재단 그 성남에 옛날 장애인 복지재단인가 그러나 거기 있는데 제가 우연하게 그 인터넷을 보고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를 과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 자격증이지만 그 자격증이라는 게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부분은 굉장히 강사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장애인인 분한테는 또 더 이제 플러스 요인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많이 그 강의를 나가시고요. 저는 강의는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기회가 안 왔어요. 물론 제가 이제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거 인터넷으로 강의도 받고 그다음에 그 공단에 가서 이제 실무도 하고 영상으로 지금 강의도 찍어서 보내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받은 자체로 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저 스스로는 달라졌죠. 아 근데 제가요 이거는 뭔가 수원시에도 장애인 협회가 있어요. 저기 금곡 아니 저기 운동장 근처에 아니요. 용무동? 아니요 더 이사 갔어. 호매실동? 거기도 있어. 호매실동도 있어요. 근데 장애인 단체가 참 많아요. 많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물론 지체장애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몇 년 전에 알았어. 어떤 분이 20-30년을 봉사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권유해서 알아가지고 몇 년 했는데 1년에 한두 번씩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육체적인 봉사를 해요. 그리고 한 달에 그 얼마씩 모아가지고 연말에 장학금을 주는 예. 수원시에 굉장히 장애인 단체가 많아요. 뭐 부분별로 다 많아요. 그렇죠. 혹시 선생님께서 뭐 강의를 하고 다니시면 혹시 그럴 수 있는 건가? 저는 이제 그게 한 번도 못했어요. 교육은 받았고 2차 교육까지 받았는데 강의 기회는 제가 스스로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거 하고 오다 보니까 그렇고 거기 강사 명단에 올려놨는데 워낙 많으니까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애인식 개선 강의 그 컬큐럼이랄까 이 자료는 좀 지나간 거라서 갑자기 부르시면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이거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이런 일반 강의는 뭐 재밌게 하면 되는데 장애인식 개선 강사는 제가 실제 들어보고 또 접해보니까 굉장히 그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좀 조심스러워서 누가 강의하러 오라 해도 죄송합니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걸 배웠죠.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어렵게 가시는 분이 혼자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뒤에서 보고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확 잡고 확 미는 것은 결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눈을 높이를 맞추고 제가 좀 밀어 드릴까요? 그래서 밀어 주세요 하면 하는 거고, 또 뭐 시장님이나 뭐 기관장님들이 이렇게 장애인을 대할 때 휠체어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악수하거든요. 상을 줄 때도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무릎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하세요. 네, 그렇게 제가 이제 하고, 뭐 페이스북에 올린 거 자랑스럽게 올렸어. 그러면 제가 거기다 개인, 그러니까 거기다 페이스북에 달면 더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카톡으로 그 페이스북 사진을 보니 이렇게 일어서 하셨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인사를 하시고 또 손을 꽉 잡으시고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인사를 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좋은 말씀이신데 그거는 쉽지 않은 건데. 예, 여기 이제 아까 여기 다 못한 얘기는 이따 맥주집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조절은 여기 뭐 거기 또 할까요? 아니 그 잠깐 해주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코끼리 수사들은 이제 혁신을 하지 못한다. 2살 때 서커스단에 끌려온 코끼리가 10살이 됐어요. 8년 동안 수사들에 묶여 살다 보니 또 서커스 단장이 매일 가르치는 거에서 이제 손님들한테 그 코끼리 뭐 공굴리기 여러 가지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또 수고했다. 단장님이 10살 되는 8년 차에 끌려온 지 8년 차, 토끼리 나이 10년 되는 해에 그 쇠사슬을 풀고 아주 약한 새끼줄로 묶어주죠. 근데 그 새끼줄이 툭 하면 끊어지는 건데도 8년 동안 묶여 있었던 관행, 그 혁신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걸 끊지 않고 고기만 뱅뱅 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혁신하고 노력하면 큰 일을 더 이룩할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냐 하는 거고요. 거기다 이어서 이제 독수리의 혁신이라는 것은, 이건 여러 강의 들으시면 아마 5번 들으신 분도 계실 건데, 독수리의 평균 수명이 40년인데 38살쯤 됐을 때 독수리가 큰 결심을 합니다. 아, 내가 한번 혁신을 하리라. 그래서 30몇 년 동안 이렇게 몸에 불필요한 깃털, 그러니까 깃털은 날아가는 데 쓰는 거고 일부 이제 보온도 필요하지만 독수리의 생명은 빠르게 날아가서 먹이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날아가는 데 필요한 날개는 약해지고 폼 잡는 데 쓰는 날개가 이 털이 무거워지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닭이 살이 찌면 알을 안 난다, 뭐 그런 게 농담도 있는데, 그래서 이 토끼리, 독수리가 37, 8세에 결심을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그 설산에 올라가 바위벽에 가서 깃털을 다 뽑습니다, 스스로. 순서가 중요해요. 부리가 있어야 뽑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깃털을 뽑고 그 다음에 그 발톱은 이제 아직 붙여놓고 부리를 쪼입니다. 이게 발에 힘이 있어야 부리를 쪼니까 그럼 부리가 다 빠져나갑니다. 맨 마지막에 바위를 긁어서 발톱을 다 빼고 한 달 동안을 굶주림과 추위에 견뎌내면 깃털이 나고 부리가 나고 발톱이 자라서 아주 건장한 독수리도 재탄생합니다. 그러면 창공에 날아가서 많은 먹이를 또 날쌔게 상대를 제압하니까 30년을 더 살아서 70년의 독수리가 되는 것이고, 37, 8세에 혁신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40세에 죽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쌍두 동물의 멸종이라는 거는 최근에도 인터넷에 뱀이 얼굴 2개 나왔어요. 제가 사진을 좀 캡처해 놨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그 2머리 동물이 있었대요. 이제 그 동물 중에도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이쪽 왼쪽 머리가 이 잠깐 이렇게 조는 사이에 오른쪽 머리가 그러니까 졸아도 이제 몸은 움직이잖아. 얘가 있으니까. 가다가 맛있는 이제 과일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따먹은 거지. 그리고 다시 또 이게 왔는데 얘가 탁 눈을 떠보니까 얘가 입가에 뭐 맛있는 그 딸기를 먹을 표시가 좀 깨끗이 좀 닦지. 그래가지고 이게 보인 거지. 그러니까 야, 너 나를 안 깨우고 너만 먹었어? 그러니까 넌 뭐 자는 놈한테 내가 왜 그냐 하면서 둘이 농담을 했는데 얘가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결국은 얘가 먹거나 몸은 하나잖아요. 그런데도 얘는 기분이 나쁜 거지. 그래서 듣고 봐라. 그래서 지나가다 독초가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얘 혼나라고 먹었는데 둘 다 죽었다. 삼육공에 다 아시잖아요. 시아버지가 넘어졌는데 집에 와서 악령 앓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아니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삼육공에서 넘어졌다. 이제 3년이면 나 죽는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 삼육공에 한 번 넘어서 3년이면 2번, 3번 넘어지면 6년, 9년 아닙니까? 그래서 대굴대굴 불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연, 긴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사찰이나 부잣집
기와집 추녀에 석가래가 있고 그 앞에 또 네모난 나무로 더 덧댄 거를 부연이라고 한다. 여기서 부자는 며느리 부자라고도 하고 부가 한다는 부자라도 좌방변에 이렇게 쓰는데 그 목수가 100년 동안 3, 4대 왕이 목재를 모아서 궁궐을 짓게 됐는데 그 책임 목수가 이제 딱 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석가래부터 작업을 하자.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석가래에서 이렇게 잘라라는데 자를 잘못 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계보다 짧게 잘라가지고 다 자르고 났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고 도감독님 석가래가 짧습니다. 제가 보니까 짧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삼족이 멸하게 됐구나. 이제 뭐 처가 뭐 자식 뭐 사위 다 죽게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끙끙 앓고 있는데 막내 며느리가 아버님 어찌하여 궁궐을 짓지 아니하시고 집에 계십니까? 라고 여쭈니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해서 석가래를 짧게 잘랐으니 100년 동안 목재를 다 버렸다. 이거 어찌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니 아버님 짧으면 이면 되지 뭘 걱정하세요? 이인다고? 퍼뜩 일어나서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가가지고 다시 가서 이제 아닌 것처럼 탁 마음을 정리하고 자 이제부터는 이 잘라진 나무 토막을 네모나게 깎아라.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궁궐을 지을 때 석가래 여기까지 되고 나머지 설계 부분은 네모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임금이 와서 중국을 해고 와서 보니까 화려한 거예요. 과거에 그냥 석가래만 쭉 나가서 이렇게 있던 것보다 여기가 이렇게 쫙 휘는 이 아름다움이 있고 사찰에 가보시면 단청 그린 거 보세요.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큰 상을 내렸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거기서 그냥 좌절할 게 아니라 대안을 찾아보자. 산을 계속 넘어갈 때마다 경찰이 내려가라 그랬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봉우리 5개를 잘 지나갔어요. 딴 사람들은 도로 쫓겨왔는데 왜 그랬나 그랬더니 그 산봉우리 지키는 군인이 올라가면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내려가는다고 도로 내려가냐고. 그 병사가 온 길을 되돌아가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내려가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대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내려가라 그러면 되돌아가는 줄 알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삼청하조 동방삭은 이건 길어요. 이건 이따가 맥주 시간에. 아줌마와 아가씨는 하이힐 신고 뛰면 아가씨, 운동화 신고 못 뛰면 아줌마. 맛있는 식당을 많이 알면 아저씨, 멋있는 식당을 많이 알면 오빠, 청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저는 이만 총총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삶의 철학 워낙 공직에서 오래 계시고 뭐라 그럴까 이 공직이라는 게 뭐 다 이 지도하는 거니까 다 정치 철학과 비스무리한 게 많죠.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좋지 않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를 이게 담아진 거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공직에서만 40년 넘게 이렇게 하신 분이 이렇게 금과 옥조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형님은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소크라테스 그 안에 배우자가 크산티페잖아요. 막 물로 껴안고 막 그때 이제 그랬던 거는 그 마누라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돈을 제대로 벌어다 줘야 되는데 돈도 제대로 벌어다 주지도 않고 그냥 허구한 날 애들 데려다가 이것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남편은 50이 넘었고 소크라테스는 50 넘었고 이제 20살 넘은 여자 저 아내를 얻어가지고 사는데 그 생각을 해봐. 열동 안 터지겠어?
자기는 이제 쌩쌩한 젊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자기는 배불떼기에다가 그냥 나이는 뭔가 머리 벗겨지고 거기다 그냥 철학을 해야 된다고 걔 풀뜯어먹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 밥도 제대로 버리도 못하면서 그러니 그 마누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냥 그 물 갖다 끼얹는 거지. 아니 그 마누라가 이제 그 굉장히 그 괴팍한 걸로 보면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지만 그 아내 입장에서 보면 또 일견 공감할 만한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소크라테스 삶을 보면 그 마누라를 보면 아유 뭐 그렇게 막 독하게 하냐 그런데 그 마누라 입장에서 보면 또 섭섭할 수도 있다는 거. 여행 갔다가 실제 그 소크라테스 감옥도 앞에 가봤어요. 네. 그 이렇게 가봤죠 저도. 숯불 비슷하게 그냥 흙벽인데 아니야 동굴 팠잖아. 동굴인데 여기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가이드가. 팠지 거기. 조그매 아주. 그 소크라테스 산책로도 가봤어요. 네. 그리고 그 다산이 이제 18년간 유배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다 괜찮게 보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그 이제 18년 동안 유배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여자가 하나 있었잖아. 여자가 응? 거기서 여자를 얻고 여자가 다 뒷바라지 해줬다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애도 있어. 그냥 다 버리고 와버렸어. 안 돌봐줬어. 이제 그게 참 좀 왜 안 도와줬냐? 구제 왜 안 했냐? 그 어려운 곳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데려가 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학자들 얘기를 이렇게 그쪽에 연구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본처가 워낙 이제 막 집안이 어마어마한 데다가 성질도 보통이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그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살짝 버려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이제 좀, 야, 그거 쉽지 않잖아, 그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고, 있다는 걸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왜 독수리가 왜 자기 역신하는 거, 이건 참 제가 못 들어봤던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 이렇게 있잖아. 끝에 한 서너 가닥이 탁 올라가 있어. 끝에가 이렇게 딱. 네? 끝에가. 그 비행기 만드는 사람들이 왜 그걸 보니까 이 새끼들이 독수리 나 그 폼인 줄 알았다는 거야 다. 근데 그 독수리 끝에 날개 끝에 이렇게 한 세 가닥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근데 그게 뭐라 하냐면 그게 저항력을 확 떨어뜨린다는 거야. 그걸 딱 해놓으면. 그래서 우리 비행기 날개는 옛날엔 다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비행기 끝에다가 항공기 끝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잖아 이렇게. 그걸 해놓으면 연료비가 뭐 굉장히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 저항 실험을 다 해보니까 엄청난 저항이 생겨. 그러니까 연료가 그만큼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걔는 균형이 잡힐 것 같아요. 아니 균형이 아니라 그 바람의 그 세기가 뚝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게 비행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독수리 그냥 폼으로 한 서너 개가 이렇게 딱 올라가져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비행기 항공기마다 끝에 보면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 연료비도 굉장히 이제 절감이 되고 안정적으로 비행을 한대. 그게 그 독수리를 보고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놀라웠는데 날개까지 나중에 제가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야, 독수리가 간단한 게 아니었다. 대목수 이거 그 부연 참 이런 것도 참 전화위복이죠. 전화위복 완전히 전화위복. 긍정으로 가잖아요. 하여튼 우리 형님은 늘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샘솟으니까 항상 어디 가면 부족하지 뭐 시간이 좀 하시다가 또 나중에 좀 이렇게 또 반짝반짝한 말씀 하고 싶을 때 좀 주시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몇 쪽이냐면 90 이게 했나? 95점. 95쪽인가요? 93까지 얘기하셨습니다. 93쪽 밑에 안 했죠? 그럼 우리 아나운서 2번 02번
예. 상계가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수양함에 있어 자기의 지혜로 그 마음을 터득하고 스스로의 마음으로 그 변함없는 본심을 터득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 수양한 것인데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에게 몰려듭니까? 공자가 말했다. 사람은 흐르는 물에 거울 삼지 않고 멈춰있는 물을 거울 삼는다. 멈춰있는 것만이 멈춰있음으로써 다른 것들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땅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 중에 오직 수나무와 잣나무만이 정기를 지니고 있어 겨울이든 여름이든 푸르다.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 중에 오직 요임금과 순임금만이 홀로 올바르니 만물의 으뜸이다. 다행히 그 올바른 마음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거기 오른쪽에 해영도 같이. 아이들은 자연과 닮았다고 합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웃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이기적이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다 자신에 대해 의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운 일은 가급적 배제하고 자랑할 만한 일은 드러냅니다. 인의가 판을 칩니다.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짐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멀어진 삶입니다. 세속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왕태는 발이 잘린 사람입니다. 게다가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텅 빈 마음으로 덕이 조화된 경지에서 노는 뿐 외형상의 변화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왕태를 배워보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으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모습입니다. 보상이란 파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첩경입니다. 역시 우리 아나운서가 빨리빨리 잘 읽으니까 좋네. 그 지난주에 이어서 그 장자가 공자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 94쪽 위쪽에 보시면 그 공자가 말했다고 하면서 사람은 흐르는 물에 거울 삼지 않는다. 멈춰 있는 물에 거울 삼는다. 이게 이제 그 불가에서는 지관 그러거든요. 지관. 멈춰 있다. 그 지관 그랬잖아요. 이 물이 이렇게 멈춰야지 잔잔해지면 어때요? 그 반영이 잘 되잖아요. 물이 얼굴이 이렇게 잔잔해졌을 때 이렇게 얼굴 들이대면 잘 보이잖아요. 이제 자꾸 흔들리면 어떻게 돼? 흔들리면 반영이 안 되잖아. 얼굴이 뚜렷하게 안 나타나잖아. 그 왜 흔들리는 거야, 자꾸? 그 흔들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또 이 불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물과 같다. 마음을 물로 보는 거예요, 물. 그 물이 막 이게 출렁이고 그런 거는 바람이 불면 이제 출렁이잖아요. 바람이 자연인데 바람이 막 영향을 준다. 그 물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물이 막 바람을 크게 치면 바람을 크게 불면 어떻게 해? 이제 물이 크게 흔들려서 이제 파도가 세지는 거지. 그러면 뭐 전혀 안 보이는 거지. 적당히 불면 적당히 흔들리고 안 불면 잔잔해지는 거지. 잔잔할수록 잘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도 똑같이 파도 친다는 거지, 여기. 뭐 때문에 파도 치는 거야? 여기서 이 속에서 파도 치면 자기 본성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파도 치는 걸 잘 이렇게 멈추도록 하면 멈춰서 마치 물이 전혀 바람을 영향 안 받는 것처럼 되면 반영이 잘 되듯이 자기도 그 욕망 때문에 자꾸 파도가 치니까 그 욕망을 잘 단속해서 가라앉히면 그러면 자기 본성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관 이렇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여기 사마타라든가 지는 사마타라고 그러고 관은 위파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행법으로 막 삼고 그래요. 이 불가에서는. 근데 이제 도가에서도 벌써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가하고 도가는 유사한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체로 거기는 뭐 이렇게 뭐 논란이 될 만한 게 크게 없어서. 근데 왕태라는 사람이 발이 잘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왕태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좋아하는 거예요? 왕태를. 발 잘린 사람인데. 외형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을 항상 비우니까 어떻게 알았죠? 영화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막 거의 경지를 막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그 물을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게 물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흔들리면은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이 많을수록 이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 육아에서는 어때요? 다리 하나 잘랐어. 그러면 불이 나다 그러잖아. 아니면 불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족을 만든다고 했잖아. 근데 도가에서는 다리 하나 잘린 거고 그냥 아무 관계 없다는 거야. 그냥 아니 그냥 자연이라는 거야. 잘렸네. 그럼 잘려진 거고 그 사람 잘린 거고. 아 머리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머리가 없으면 없는 거지. 그걸 왜 머리 심부지라냐 이거지. 에? 아니 머리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눈이 하나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맹인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거를 괜히 자꾸 따질 이유가 없는데 그걸 따진다. 따지니까 사람이 이제 피곤해지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응? 눈이 코를 부러워하지 않고 코가 입을 부러워하지 않고 얼굴이 여기 우리 심장을 부러워하지 않고 심장은 심장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이 뭐지 이거 여기 우리 여기 신장이 두 개가 있잖아. 그 뭐 두 개가 잘 작동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럼 가는 거지. 그걸 이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뭐 비난하거나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외관을 자꾸 외형적인 것만 보고 거기에 끄달려 다닌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애기들 닮았다고, 애기들은 자연을 닮았다고 제가 이렇게 이제 몇 줄 쓴 건데, 애들은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울고 싶으면 울고, 뭐, 배부르면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때요? 이제 의식을 하기 시작하지. 그러면 이제 남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거짓말도 살살 하고, 배도 안 고픈데 고프다고 살살 하고, 먹고 살만한데 아유 어렵다고 막 얘기하고, 어? 또 잘 살면서도 못 산다고 하고, 왜냐면 뜯어갈까봐.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다 부자연스러운 거죠. 신도가하고 이제 비슷한 게 계속 이어져서 이 신도가 하나 더 읽고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그 3번. 신도가는 형벌로 다리가 잘린 사람인데 정나라의 자상과 함께 백혼 무인이 스승으로 모셨다. 자상이 다리가 잘린 사람과 함께 다닌다는 것이 싫어서 신도가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자네는 남아있게, 자네가 먼저 나가면 내가 남아있겠네. 다음날 다시 한 집에서 만나 한 자리에 앉았다. 자신이 신도가에게 또 말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자네가 남아있게, 자네가 먼저 나가면 내가 남아있겠네. 지금 내가 나가려는데 자네는 남아있어 주겠나? 못하겠나? 또한 자네는 재상을 보고도 피하지 않는데 자네는 재상과 신분이 같다는 건가? 신도가가 말했다. 선생님의 문화에 본래 그 같은 재상이란 것이 있었던가? 자네는 자네가 재상이란 것을 즐기며 남을 업신여기고 있네. 내 듣건대 거울이 밝은 것은 먼지와 때가 묻지 않아서이고 먼지와 때가 묻으면 흐려진다고 했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현인과 함께 있으면 잘못이 없어진다고 했네. 지금 자네가 큰 도를 배우겠다고 모시는 사람은 선생님인데 아직도 이와 같은 말을 하니 또한 잘못이 아니겠는가. 자상이 말했다. 자네는 이미 이와 같이 배웠는데도 여전히 요인군과 훌륭함을 다투려 하는군. 자네의 덕을 헤아려 본다면 스스로 반성할 수 있지 않은가. 신도가가 말했다. 스스로 잘못을 변명하여 발이 잘린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발이 있음을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은 적네.
어찌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이에 편안히 운명을 따르는 일은 오직 덕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네. 얘가 활 쏘는 사정권에서 놀면 그 관역의 한가운데는 화살이 적중하는 자리네. 그런데도 화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운명이네. 사람들 중에는 그 다리가 온전하다 해서 나의 온전하지 않은 다리를 비웃는 사람이 많네. 나도 발끝 노하지만 선생님께 가면 모조리 입고 평상시로 돌아가네. 선생님이 훌륭한 덕으로 나를 씻어주셨는지는 모르겠네. 나는 선생님을 따라 공부한 지 19년이나 되지만 내가 발이 잘린 것을 모르고 있네. 지금 자네와 나는 정신적으로 사귀고 있는데 나에게서 외형적인 것을 찾고 있으니 또한 잘못이 아니겠는가. 자산이 깜짝 놀라면서 낯빛을 붙이고 마니까 자네 이제 그만해주게. 이 정나라 자산이 사실은 굉장히 육아에서는 덕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건데 그 정나라 자산이 덕이 많은 이제 재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령 그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물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못 건너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을 타서 다 건네주고 그리고 갔다. 그만큼 덕이 있는 재상이었다. 이제 그랬는데 맹자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막 비판을 하죠. 어? 정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정치라는 거는 거기다 뭐를 해줘라? 다리를 놔주면 된다. 다리를 놔주면 누가 그걸 덕을 쌓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아무 때나 자기가 건너고 싶을 때 건너면 되는 게 정치지. 그 덕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맹자가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만든 구조지만 아무튼 정나라 자산이 굉장히 머리도 좋은 데다가 덕이 많은 재상이었다. 내가 군주라 그랬나? 좀 아까? 군주가 아니고 재상이지, 재상. 이게 정나라 정자산이 그렇게 덕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장자는 정나라 자산을 어때요, 지금? 신도가하고 얘기하는 게. 네? 조금 쪼잔한 걸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재상이고 신도가는 발이 하나 잘린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응? 형벌로 다리가 잘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쁘게 보는 거 아니야, 수준을 낮게. 근데 같이 이제 선생님이 있어서 같이 수양하는 거야.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야. 근데 쪽팔린 거야, 지금 말하자면 이 정자산이.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이 다니면 안 된다. 쪽팔리니까 내가 나가면 너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먼저 가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자산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자산을 이렇게 해서 이제 빗대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게 봐요. 오른쪽에 보면 예라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55번에 보면 그 주석 있죠. 오른쪽에 97쪽에 중국 신화에 나오는 궁술의 명인이라고 예. 그 이제 맹자는 또 예를 위해서 이제 교육하는 거를 이제 예라는 사람이 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니까 뭐 백발백중에 한번 탁 맞추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뭐 그 관역을 향해서 이 화살을 땡겼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놓느냐 뭐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를 가르쳐 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일러주기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얘가 활 쏘는 사정권에서 놀면 그 관역의 한가운데는 화살이 항상 적중한다는 거야. 백발백중인 거야. 그런데도 화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아, 이게? 이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틀어서 봐야 돼요. 이 해석을. 아니, 얘는 딱 보면 그냥 백발백중이야. 얘가 활 쏘는 사정권에서 놀면 그 관역의 한가운데는 화살이 적중하는 자리라는 거야. 근데도 화살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운명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장자가 지금? 다리가 잘렸지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재상 앞에서는 너랑 나랑 똑같은 제자라고 생각한다. 거의 잘 이해를 하네. 야, 우리 영화가 왜 이렇게
완전 막 이름 괄목 상대. 이름에서 대충 아, 그랬어? 네, 그런 의미 아닌가. 아니 누구나 다리가 잘릴 수 있다는 거야. 항상 그 얘는 딱 하면 그냥 쏘면 맞는 거야. 그러면 누구든지 맞으면 발병치도 되고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온전하다는 건 뭐야? 우리가 지금 온전하잖아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얘라는 게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그 뭐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 동아줄이 끊어져 가지고 추락해갖고 죽을 수도 있는 게 다 얘란 말이야. 얘 항상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야. 우리한테 온갖 그 재난을 주려고 하는 건 뭐든지 있는 걸 얘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우리 뭐 나쁘게 얘기하면 요행인데, 좋게 얘기하면 또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지. 근데 신도가는 다리가 잘렸을 뿐이고, 당신은 지금 운명적으로 다리가 안 잘렸을 뿐인데 그걸 외형적인 거일 뿐이다. 그걸 왜 거기에 그걸 따지고 지랄이냐. 응? 선생님은 내가 다리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도 모르시고 항상 나한테 대한다. 근데 너는 재상이나 된 놈이 나한테 왜 그 외형을 가지고 따지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안하다고 그만하라고. 이제 얼굴 이제 붉힌 거지. 이제 낯빛을 고치고 아이 그만하라고. 내가 잘못했다. 그 얘기지.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하루하루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가 좋게 얘기하면 그냥 운명이 좋은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어떤 내 친구 내가 한번 했죠. 그 강원도 초등학교 8명인데 남자친구 애들이 4명이 죽었다니까 벌써. 작년 연말에도 하나 죽었어요. 그냥 해를 못 하고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갖고 4명 남은 거 이제. 30대에 죽은 녀석도 있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죽었다고는 하는데, 술 많이 마셨다고 일찍 다 죽으라는 건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술 많이 마셨는데도 막 80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엄청 피우는데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온전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온전하게 보고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아니 온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수원의 장애 아까 형님도 장애 그 인식 그 강사도 하신다고 했지만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나 4만 명 된다나 우리 수원에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규정해 놓은 것 뿐이지. 거기다 나 장애인이냐 그래가지고 뭐 가서 등록해서 뭐 1급 장애인 뭐 급이 있잖아요. 그게 그래가 1급 장애인은 어떤 혜택을 주고 뭐 2급은 어떤 혜택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주차하는 것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걸 등록해서 자기가 그냥 인식해서 자기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 그거 따질 이유가 없는 거야. 본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더 성숙하면 장애인급 표시해가지고 뭐 혜택을 주고 할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더 좋은 사회가 되면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장애를 갖든 말든 그냥 그냥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냥. 그거 갖춰줘야 되겠지. 아니 그러니까. 못 느끼게. 아니 그러니까.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걸 굳이 그 장애인 자동차 이렇게 써져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다 대면 10만 원이잖아 과태료가. 근데 거기다 대기가 미안하니까 그 앞에다 댄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 앞에 거기 안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어떤 줄 알아? 과태료가 얼마예요? 수십만 원일 거야 아마. 몇 배. 내가 정확하게 까먹었는데 이거 10만 원이잖아. 한 10배인가? 100만 원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세게 한다니까. 그거 실제로. 그걸 누가 그거를 신고하냐면 장애인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권리를 침해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면 다 과태료 부과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또 직무유기로 또 문제 삼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이 하자는 거지. 다. 그러면 거기 장애인이라는 거를 말을 할 이유도 없는 거지. 그 사람이 눈이 하나 없대. 그 사람 다리 하나가 없대. 그거 따질 이유가 없는 거지.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좋은 사회가 아니야? 장애인, 비장애인 자꾸 구분하면 그 장애인들도 섭섭하지 않을까?
증진을 과정에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도기지, 과도기. 사회적으로 그렇고 또 국가가 예산을 좀 더 책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장자가 이건 잘 모르겠어. 왜 19년을 자꾸 쓰는지. 칼을 19년 동안 쓰는데도 말짱했다고 하잖아요. 포정, 응? 포정 얘기 기억나죠? 그때도 칼을 몇 년 써서 19년 썼잖아. 근데도 아주 방금 칼날 그 습돌에서 가른 것처럼 새거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선생님을 따라서 공부한 지 19년 됐다. 근데 내가 발이 잘린 것을 모르고 계신다, 선생님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높아지다 보면 외형적인 거 가지고 문제 삼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르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의식하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아니, 내 친구가 머리가 많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게 아무 상관을 안 하면 그 의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한테 열심히 운동해서 살 뺐는데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죠.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진단 종합검진 이런 것도 아닌데 야 너 이렇게 말랐냐 어디 아프냐고 그런 걸 하는 거죠. 남의 그렇게 너무 과하게 참견할 일을 한다. 그 다시 94쪽에 그 주석을 하나 잠깐 보시면 거기 그 주석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천태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천태지 그 수나라 때 천태지 그 53번 주석 53번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천태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천태지가 지은 마지관 뭐 이런 말 나오죠. 네. 여기서 이제 천태지가 천태종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이 천태지를 통해서 들어온 게 천태종. 그 구인사 그 영주인가? 아니 영주 맞나? 영주 부석사. 부석사 네. 아니 영주지? 네. 아니 구인사. 영주가 아니고 여기 청천으로 어디지? 단양. 단양 있다 단양. 거기 천태종이 거기 본사잖아. 예, 거기 천태종이라는 게 이 천태지가 만든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법화경을 가지고 이제 하죠.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태종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양복을 여기 뭐 크게 뭐 논의할 만한 게 다 이해 다 할 만하죠 이게. 네.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러면 여기 그 여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에테타까지 하나만 보고 오늘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우리 내용이 조금 길긴 한데 우리 아나운서 4번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에테타.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이 나라에 친함이 있는데 에테타라고 합니다. 남자들 중에 그와 함께 생활해본 사람은 그를 사모해 떠나지 못하고 여자들은 그를 보고 나면 자기 부모에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그의 첩이 되겠다고 청하는 사람이 몇십 명인데도 그런 사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걸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항상 남들에게 동조할 뿐입니다. 임금의 자리에 있어 사람들의 죽음을 구해내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모아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그 추한 꼴이란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며 동조하긴 하지만 주장하지 않고 지식은 사각 먼데까지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남녀들이 그 앞에 모여드니 그 사람은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과인이 불러 그를 살펴보았더니 과연 그 추한 꼴은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과인이 그와 더불어 지내기를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과인은 그의 사람됨의 마음이 끌리더니 1년도 되지 않아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침 나라에 재상이 없어 과인이 그에게 국정을 맡기려 했는데 그는 한동안 내키지 않는 얼굴을 하다가 응했는데 얽매임이 없어서 마치 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인은 서두르는 일은 부끄러웠으나 마침내 그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 그는 과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과인은 슬퍼서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즐거움을 함께 누릴 사람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저는 일찍이 초나라에 사신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새끼 돼지들이 죽은 어미의 젖을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 새끼 돼지들이 놀란 표정으로 모두 그 어미 돼지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어미 돼지가 자기들을 돌봐주지 않고 자기들과 다른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미를 사랑하는 것은 외형이 아니고 외형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그 장례식에서 관에 장식을 하지 않고 다리 잘린 사람은 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모두 그 근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자에 후궁이 된 사람은 손톱을 깎지 않고 귀에 구멍을 뚫지 않습니다. 새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궁전 밖에 몸을 들여서 다시 숙직을 못하게 합니다. 외형 육체 외형이 온전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하는데 하물며 온전한 덕을 갖춘 사람이야 더욱 그럴 것입니다. 지금 에테타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고 공적이 없어도 임금이 친애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를 맡기게 하면서도 오직 그가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재능이 완전하고 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애공이 말했다. 무엇을 일러 재능이 완전하다고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죽음과 삶, 보존과 패망, 빈궁과 영달, 가난과 부귀, 현명함과 어리석음, 험의와 명예,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따위는 사람의 변화이며 천명이 유행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앞에서 교대하는데 인간의 지혜로는 그 시작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조화를 어지럽히지 못하고 마음속에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런 변화로 하여금 조화되고 기쁘게 하여 막힘없이 통하게 하며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고 밤이나 낮이나 변화가 끼어들 틈이 없게 하면 만물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만물과 접촉하여 마음속에서 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 재능이 완전하다고 합니다. 애공이 말했다. 무엇을 일러 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평평한 것으로는 정지하고 있는 물을 성대합니다. 그것을 법도로 삼을 수 있음은 안에선 잘 보존되고 밖으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덕이란 사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떠날 수 없습니다. 애공이 훗날 이 말을 민자에게 했다. 처음에 나는 임금으로서 천하에 군림하여 민중들을 다스리는 권력을 잡고 민중들이 죽을까 근심하였소. 나는 스스로 지극한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지인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내 실체의 덕은 없이 내 자신이 경솔히 처신하여 이 나라를 망칠까 두려워하게 되었소. 나와 공자는 임금과 신하가 아니라 덕으로 맺어진 벗을 따름이에요. 고생했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다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뭐 비슷하긴 하지만 막 얘기해 보세요. 아무 얘기나. 너무 길어가지고 유사한 얘기가 뭐 계속 겹치긴 하는데 그냥 일감 봐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좀 겪어봐야 사람을 알 수 있다. 에테타를 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이 막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에테타. 생기기도 엄청 못생겼는데. 그게 요즘에도 왜 그 젊은이들이 네. 인터넷에 무슨 명소라고 그러면 꼭 가보게 되거든요. 근데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인데 젊은이들은 남들이 거기서 뭐 이렇게 유명하다고 사진 같은 거 잘 올리면 그거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게 주관이 없죠 요즘에. 그냥 끌려가죠. 남들이 여러 명이 가면 군중 시민이 끌려가죠. 왜, 그 돼지 얘기도 나오잖아요, 돼지.
돼지 새끼 돼지들이 엄마 그 죽은 어미 젖을 빨다가 놀라가지고 다 달아나잖아. 왜 그런 거예요? 엄마 젖 빨다가 다 도망갔어. 이 새끼들이 왜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그 와중에도 조선민주도 어미돼지가 이렇게 동편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불편한 걸 다 이렇게 뭐 입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몸으로 추출리거든요. 근데 그건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 상태로 있으니까 이제 새끼들이 왜 도망간 거예요? 이게 그 엄마 같지가 않은 거죠. 그 리얼하지 않아요? 아니 그 돼지가 그 멍청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냥 쭉쭉 빨아서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냥 누워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빨아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놀란 표정을 해서 다 도망가 버렸다. 저 어렸을 때 봤는데요. 그 덩치 커도요. 새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추스릴 때 그 보통 한 12마리 낳거든요. 시골에서. 많이 났죠. 근데 추스릴 때도 잘 조심해서 움직여서 새끼들을 잘 케어하죠. 어미를 사랑하는 것은 외형이 아니고 외형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외형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움직이기 못하게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희한하게 그걸 알아보고 가버리죠. 제 친구가 하나 방이 받다가 이 녀석이 살기 싫다고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구 쳤는데 당구 치고 갔는데 이 새끼가 부모님이 뭐라 했나 봐. 그 사이나라고 있어. 사이나 청산가리. 그걸 물에다 그냥 먹어갖고 다 제가 죽어버렸어. 그래 아침에 죽었다 그래갖고 가봤더니 가마떼기 이렇게 마당에다가 가마떼기 덮어놨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 어저께 저녁 같이 당구 쳤는데 이 새끼가 방이 받다가 이 새끼 왜 죽어 이 새끼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때는 저는 느꼈거든요. 이거는 그냥 물건이구나. 그게 없어지더라고. 친구인데 맨날 그냥 방이 받으면서 그냥 뭐 그렇게 맨날 당구 치고 저녁 내려오면 방위는 저거 하잖아요. 그 출퇴근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내려오면 이렇게 저는 술은 안 마셨지만 그 당구 치고 그냥 짜장면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죽었다고 이렇게 해보니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정이 확 없어지더라고.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외형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외형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게 생명인 거지. 그게 자연이고.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돼지 새끼들도 도망가는구나. 에테타를 다 좋아하는 거. 이렇게 근데 특히 또 이렇게 못생겼는데도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고 하는 거를 이제 가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자연 그대로. 젊은 애들이 차도남을 좋아한다잖아요. 차가웠고 도도한 남자. 차갑고 도도한 남자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사에 관심이 없고 튕기고 뭐 여자가 와서 이렇게 이 에테타가 그런 사람인가? 관심 없는 척하고 매사에 관심 없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사람을 좋아. 차단함. 차도남. 그러니까 이제 재상 자리를 준다고 해도 마음자리 별로 그냥 에이씨 뭔 재상은 뭐 내가 뭐 아무 생각도 없는데 무슨 재상이요. 그리고 하니까 뭐 여자들한테도 뭐 별로 정을 안 주겠네. 근데 왜 좋아하는 거야? 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이게 살갑게 하는 사람을. 남자가 이렇게 수염 기르고 옷도 남루하면 보호해야 되는 마음이 있다. 저는 수염도 제대로 안 나니 이거 보호 본능? 모성 보호 본능? 남들이 갖지 않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기생오래비 같이 생기면 안 좋아할 수도 있죠. 남녀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니. 저는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쓸데없는 말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는 거.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B급인데 우리 직원들 중에 평소에 말이 없어. 좋은 내색도 없고 화내는 내색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뒤에 보면 삶과 죽음, 보존, 패망, 뭐 빈궁, 영달, 가난과 부귀 이렇게 이제 반대적인 게 많잖아요. 현명함과 어리석음, 폄훼와 명예,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 이런 거. 이런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 간혹 보여.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좋아하는 건지 좋아하지 않는 건지 내가 감을 못 잡겠는 거야. 기분 나쁘면 어떻게 내가 챙겨가지고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동할 텐데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분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이런 사람 아닐까. 근데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간부가 되긴 돼. 이게 뭐 취지 않으니까. 페이스북에 내가 뭘 올리면 좋아요를 항상 눌러주고 댓글은 없어. 내가 너 보고 있다니 이거 같아. 내가 너 봤다. 그런 정도지. 뭐 글이 좋다, 뭐 글이 나쁘다, 뭐 전혀 없고 항상 그 공직자로 있을 때나 공직을 퇴직했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말은 없는데도 이게 감정은 좋은 감정은 나한테 좋은 감정인 거지 그게. 에테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얘기할 때 차도남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네. 차도남. 그래서 임금이 이제 애공 이거 다 뭐 이제 만들어낸 거지만 아무튼 애공이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보고서 민자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나는 임금으로서 천하에 군림하여 민중들을 다스리는 권력을 잡고 101쪽이에요. 101쪽. 101쪽 거기 그 밑에 달라. 권력을 잡고 민중들이 죽을까 근심했대. 그럼 임금이 유가적으로 보면 어때요? 임금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기본이니까. 근데 이런 도를 알았어. 그럴 때 자기는 임금인 거고 백성은 백성인 거고 알아서 다 살아가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지.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백성들한테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세금 내라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세금 내라 하면 어때요?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유가적으로 사니까 민중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뭐 기업 유치해 주세요. 여기다 기업 유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세금을 내고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여기저기 또 쓸 수 있으니까 계속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 지금.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도가에서 보면 피곤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 고통을 주는 거잖아. 오히려 정치를 잘한다고 하면서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지. 끊임없이 이렇게 뒤집어 바꿔서 보면 거기 103쪽 해영 안 읽었죠? 네. 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옷을 입으며 어떤 음식을 주로 먹고 어떤 집에서 사는지를 확인합니다. 잠시도 늦춰지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면 경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부정하여 열등의식을 드러냅니다. 오로지 같아지려고만 합니다. 자기라고 규정하면서도 도무지 자연이라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순입니다. 세상에 동일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타고난 성품과 고유의 몸이 있습니다. 예쁜 얼굴과 건강한 몸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마음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또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추하다고 한 에베타의 모습은 세속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외형에 불과할 뿐입니다. 누구나 타고난 대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어디 읽어요? 아니야. 그 타고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다 누구나 타고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약간 본능적인 건데. 그러면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장애를 가지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육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것도 이제 도가에서는 자연이라고 하는데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돼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그걸 장애네? 그러면서 손가락 6개다 그러면 손가락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를 안 자르면 그 장애가 아닌 거지. 그 친구한테는.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거지 그 친구는 장애가 아닌 거지. 손가락 6개든 발가락 6개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지키려고 하는 거는 본능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샴쌍둥이 있잖아요. 아까도 두 머리 네? 머리 두개 달린 머리가 예. 샴쌍. 예. 근데 사람도 있잖아. 그 분리해서 수술하다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계속 사는 사람도 있어. 그냥 살아. 그냥 평생 살아. 근데 아니 그걸 살잖아 그냥. 그 어른 돼 가지고도. 아 살면 되는 거지. 그거 왜 그걸 분리 수술한다고 해다가 막 죽이고 그러냐. 그 지키려고 하는 본능적인 게 있다는 거죠. 성품과 고유의 몸이 있는데 예쁜 얼굴을 지니고 건강한 몸을 지닌 사람은 그걸 또 유지하려고 막 애쓰고 애틋하나 애틋하다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지. 그 외형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그 구별하지 않고. 요즘에 이제 과학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그 이제 유전자 조작을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됐잖아요. 유전자 가위라는 게 생겨가지고 장애를 가질 만한 그 딱 유전 지도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몇 살 때 되면 이제 암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를 딱 가위로 잘라가지고 붙여. 그러면 이제 부모는 이제 우리가 무슨 암 해가지고 있으면 이제 내력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알잖아. 나도 이제 부모 나이 되면 죽는다라는 걸 알잖아. 대부분. 그거를 유전자 가위를 자르면 유전자 가위로 그걸 유전자를 잘라내고 붙이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지금 뭐 이론적으로는 120살에서 150살 산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유전자 조작까지 다 하면 한 300년 살 거다 지금 막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그거 유전자 가위를 하는 놈이 그걸 실제로 하다가 정부가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서 3년인가 처벌받아서 지금 교수하다가 잘렸어. 근데 지금 웬만한 외국 우리도 지금 해야 되는데 다 불법으로 돼 있어갖고 할 수가 없다. 기술은 이미 벌써 이제 막 거기에 도달해 있는데 근데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벌써 기술은 그 정도 수준이 돼 있고. 근데 주요 선진국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종교계, 철학계에서 계속 이 사람의 타고난 거를 조작하는 거는 이게 이미 이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든 좀 지나면 법이 자본을 이긴 적이 없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기 싫은 거야. 암 걸리기 싫은 거야. 그러면 내가 암이 걸려 죽지만 내 자식은 너는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몰래 돈을 줘가지고 왕창 줘가지고 가위질 해가지고 얘를 오래 살게 할 거라는 거야. 이제 분명히 드러날 거라는 거야. 법을 벗어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누군가는 하고 돈 있는 놈은 하고 없는 놈은 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알려질 거 아니야. 누구는 하고 누가. 그러면 이게 이제 네덜란드가 뭐든지 항상 앞서가듯이 그냥 해버리면
그렇게 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정도로 끝나냐? 아니다. 이제 뭐 췌장이다 그러면 췌장암이 걸리면 췌장을 뭐 복구하지 않으면 그냥 췌장 역할을 하는 걸 하나 집어넣고 뭐를 집어넣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연인 인간과 기계적 인간, 자연과 기계적 인간 중간 세 인류가 이제 공존할 수밖에 없다. 22세기 전에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그런 사회에 지금 진입을 했고 그 사회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자연인과 인조인간 사이 섞인 거. 그러니까 한 절반쯤은 막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미 뇌에다가 뇌에 작동하는 거 이거 막 우리가 이 신경세포 뉴런과 뉴런에서 막 연결되는 이게 시냅스잖아. 시냅스의 작용이 이제 마음이라고 지금은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다가 USB 단자 하나 담아가 여기다 달아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운받아가지고 딱 연결하면 그냥 누구나 다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천재는 자연적인 천재는 어려서 거의 천재거든요. 어려서. 나이 들면 천재가 없어. 다 없어져. 자연 천재는. 그냥 어려서 천재이기 때문에 천재인 거예요. 나이 들어서는 다 똑같아져. 일반화돼. 어려서 천재이기 때문에 천재가 일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천재로 남는 거예요. 근데 천재가 나중에 이게 이제 조삼모사처럼 빨리 발견이 안 되는 놈은 나중에 천재가 되는 거고, 아인슈타인처럼. 빨리 천재는 나중엔 둔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확실하게 해놓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운 받아가지고 저거다 누무시면 뭐 똑같다 천재가 되고 모르는 게 없는데 뭐 다 아는데. 그래서 그런 중간쯤의 인간, 그 다음에 완벽한 AI가 작동하는 완벽한 인간. 그래서 이제 계속 전기도 지금 이제 청소기 있잖아. 청소기 이렇게 지가 알아서 로봇 다니는 거 있잖아. 그 지가 알아서 전기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쭉 방전이 되면 더 돌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만 청소하고 지가 가가지고 거기 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그 정도로 발달을 했는데 그래서 전기를 꺼봤대. 꺼봤더니 이 새끼가 그러면 이제 꺼졌네 이씨 없어졌네 이게 전기 꽂아니까 꽂는 게 없어졌네. 그리고 빠져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꽂아야 되니까 그게 못 찾으니까 전기를 꺼보니까 그 끼는 게 있잖아. 끼는 게 거기를 빼버리니 그 전기를 꺼고 전원을 내려버리니까 얘가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이건데 조금 있으면 전기 들어오면 되는 건데 그걸 착각해가지고 변화와가지고 막 온도방을 다 찾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굶어주는 거지. 그래서 오리지널 그 기계 인간, 오리지널 자연 인간, 그 중간쯤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도 막 집어넣고 여기 이거 뭐야 여기다 껴가지고 USB 단자. 그다음에 중간쯤 여기다 위장도 사다가 끼고 안경 눈도 하나 사다 끼고 이런 거 이렇게 중간쯤 되는 놈 하나. 그래서 세계 인류가 우리 시대에 지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장자가 이게 어떻게 지금 이제 해석이 될지 앞으로 그런 고민도 우리는 해야 돼요. 고생들 하셨습니다.